안녕하세요. 공보미입니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9월 1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삼성그룹 승계작업 과정에 불법적 행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승계작업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불법 행위들이 집중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이 합병을 통해 이재용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그룹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는 위치, 총수에 오르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편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검찰이 밝혀낸 승계 과정의 불법 행위,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들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에버랜드가 제일모직으로 바뀌고 다시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과정은 2014년에서 2015년 사이에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은 2012년에 이미 계획이 수립돼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재용과 삼성 미래전략실이 2012년 프로젝트 G라는 비밀 프로젝트에 착수했고 삼성 승계 계획을 준비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프로젝트 G에서 G는 지배구조를 뜻하는 거버넌스의 앞글자입니다. 검찰은 2012년 12월에 작성된 비밀 문건을 찾아냈습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안 검토라는 문건이었습니다. 문건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대선에서 경제민주화를 내세웠던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총수 일가의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합니다. 에버랜드 상장 뒤 삼성물산과의 합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 12월에 이미 합병 계획이 세워져 있었고 삼성 관계자들은 이 계획에 맞춰 합병을 착착 추진하고 있었던 겁니다. 공교롭게도 이재용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의 마지막 고비인 국민연금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박근혜에게 뇌물을 건넵니다. 이재용이 삼성 총수로 가게 되는 시작도 끝도 박근혜였던 거죠. 에버랜드가 제일모직으로 이름을 바꾼 시점은 2014년 7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일모직이 주식시장에 상장된 시점은 2014년 12월, 그리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된 시점은 2015년 7월입니다. 합병 계획은 5월에 발표됐죠. 상당히 빠른 시간에 상장부터 합병까지 추진됩니다. 중요한 일이 터졌기 때문이었습니다.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것이죠. 검찰은 이 회장이 쓰러지면서 삼성 승계 작업을 긴급하게 추진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긴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무리수가 많이 등장하게 되고 불법 행위들이 많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었던 거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은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삼키는 흡수합병이었습니다. 이런 의문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떻게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삼킬 수 있지? 매우 상식적이고 자연스러운 의문이죠. 삼성물산은 레미안이라는 한국 아파트 1위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건설회사고, 제일모직은 에버랜드를 비롯한 레저 산업과 패션 사업을 하는 회사였으니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삼성물산의 자산 규모는 약 29.5조 원이었습니다. 반면에 제일모직의 자산 규모는 약 9.5조 원이었습니다. 자산 규모로 보면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가량 되었습니다. 매출액은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5.5배였고 영업이익도 3배나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삼켰을까? 설령 삼켰다 하더라도 비율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두 회사의 합병 비율은 거꾸로였습니다. 제일모직 대 삼성물산이 1대 0.35로 결정됩니다. 합병 비율은 두 회사가 합칠 때 주식을 교환하는 비율입니다. 제일모직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이 1대 0.35라는 것은 대략 삼성물산 주식 3개를 갖고 오면 제일모직 주식 한 주로 쳐주겠다, 이런 말이죠. 왜 이렇게 계산했을까요? 오직 주가를 기준으로만 합병 비율을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네, 제일모직의 주가가 훨씬 높았던 시점이었죠. 합병이 결정되던 시점에 제일모직의 주가는 약 15만 9천 원이었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약 5만 5천 원 수준이었습니다. 나누면 0.35가 나오죠. 사실 주가라는 건 변하게 마련입니다. 삼성물산의 입장으로는 주가가 더 오를 수도 있었죠. 그리고 합병 비율을 오직 주가를 기준으로만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병 당시 시점, 조건은 삼성물산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당연히 주주들의 반대가 예상됩니다. 그런데도 삼성물산 경영진이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고 주주들에게 극도로 불리한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얼마나 불리했는지 검찰이 추정해봤습니다. 합병하기 이전부터 삼성물산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은 합병 이후에 약 30에서 50% 수준의 손실이 발생하는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추진될 수 있었을까? 검찰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합병이 이재용의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한 치밀한 계획하에 미래전략실의 독단적 지시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삼성물산의 주력 업종은 건설이었습니다. 한국 아파트 브랜드 1위, 레미안을 짓는 건설회사죠. 합병이 있었던 해죠. 2015년. 증권시장에서는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상반기 주택경기 회복 영향으로 건설업종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증권사들은 건설사 중에서도 삼성물산을 사라고 추천했죠. 실제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의 주식은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삼성물산의 주식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특히 2015년 4월 중순부터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합니다.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2015년 상반기에 주택경기가 회복됩니다. 건설사들이 신규 공급을 계속 확대했는데 삼성물산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2015년에 고작 300가구만 공급했습니다. 신반포 3차 재건축 딱 한 단지만 수주받은 것이죠. 그 전해인 2014년에도 부산 온천 4구역 재개발 현장 한 건만 수주했습니다. 주택업계 1위를 다투는 건설사라고 보기엔 연이은 초라한 성적이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41조 원에 달했던 삼성물산의 수주 잔액은 2년 만에 10조 원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삼성이 건설업을 접는다라는 소문까지 돕니다. 더 이상한 행동도 있었습니다. 2015년 5월에 카타르에서 화력발전소 공사 착수 지시서를 받았는데 이걸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7월 28일이 돼서야 공개했습니다. 공사 대금이 2조 원이 넘는 초대형 공사였습니다. 실적을 밝히는 순간 주가가 오를 텐데요. 어떤 회사가 초대형 실적을 감췄다가 두 달 후에 나중에 밝힐까요? 경영상의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매우 공교롭습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결정하는 주주총회가 7월 17일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삼성물산 입장에서는 합병 조건을 결정하는 시점에 주가를 올려야 유리하잖아요? 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버린 걸까요? 게다가 삼성물산 이사회는 2015년 5월 26일에 제일모직과의 합병 계획을 결정하는데요. 이걸 논의한 시간이 불과 1시간이었습니다. 회사와 주주들에게 이득이 되는지 별다른 검토가 없었고 보고서에 누가 봐도 딱 알 수 있는 오류가 있었는데 이걸 지적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손해가 분명해 보이는 결정을 순식간에 한 겁니다. 주주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이걸 뭐라고 부른다? 배임이라고 합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또 중요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 당시에 삼성에서 합병의 시너지 효과가 6조 원이라고 했는데 허위 정보였고 회계법인에서 작성한 합병 비율 보고서가 삼성의 요구에 의해 조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상한 일이 계속되면서 삼성물산의 가치는 쭉쭉 떨어집니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제일모직의 가치는 팍팍 올라갑니다. 제일모직은 원래 에버랜드였습니다. 아무리 놀이공원이 잘 나간다고 해도 가치가 크게 오르긴 힘들겠죠. 새로 인수한 패션 산업이 두드러진 성장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업 가치가 치솟은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서 마술이 등장합니다. 제일모직이 가지고 있던 자회사의 가치가 급상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줄여서 삼바 혹은 로직스라고 불리는 바이오 의약품 회사입니다. 이 로직스는 또 삼성바이오에피스, 줄여서 에피스라고 불리는 회사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삼성은 2010년부터 차세대 먹거리 중 하나로 바이오 산업을 꼽아왔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기업이 로직스와 에피스죠. 제일모직이 주식시장에 상장됐던 2014년 12월 중앙일보에는 로직스와 에피스 관련 기사들이 수차례 등장했습니다. 내용도 거의 똑같습니다. 바이오 제약 산업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는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로직스와 에피스가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었습니다. 이 기업을 거느리고 있는 제일모직이 상장했을 때 그 미래 가치가 주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로직스는 2014년까지 매년 적자를 기록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 1조 8천억 원의 순이익을 냅니다. 어마어마하죠. 드디어 초대박 실적을 냈을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회계장부가 고쳐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분식회계가 있었던 겁니다. 분식회계란 회계장부에 분칠을 한다는 뜻입니다. 쉬운 말로 장부를 조작해서 재무제표를 뻥튀기 했다는 겁니다. 분식회계로 자회사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제일모직의 가치도 덩달아 뛰어오른 겁니다. 검찰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제일모직의 가치가 고평가되는 과정에 분식회계가 동원됐다. 이쯤 되면 삼성물산의 주주들이 억울할 만 하잖아요. 네, 그래서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반대했지만 삼성물산의 주식을 대량 보유한 외국 투기자본에서 격하게 반대합니다. 여론도 악화됩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결정되는 주주총회는 2015년 7월 17일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6월 초에 골드만삭스와 삼성미래전략실 임원들이 참석하는 대책회의가 열렸고 대응 전략이 수립됩니다. 검찰은 이때 수립된 대응 전략에 따라서 삼성이 찬성표를 확보하기 위해 주주들을 상대로 각종 로비와 매수 작업을 벌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삼성증권 직원들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다니며 삼성물산 주주들을 찾아다니고 있다. 유명한 얘기입니다. 검찰은 이런 사실을 밝혀냅니다. 삼성증권이 삼성물산에게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주주 명부를 넘겨받았고 삼성증권 직원들이 그 명부를 가지고 주주들에게 투자 상담을 해준다 접근해서 의결권 위임장을 확보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불법이죠. 또 이 시기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일모직의 2대 주주인 KCC가 갑자기 삼성물산의 자사주를 전량 사들입니다. 검찰은 삼성이 KCC에게 합병 찬성을 전제로 경제적 이익을 보장해주겠다는 이명계약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사주는 원래 의결권이 없는데요. 이 주식을 남에게 팔면 의결권이 부활합니다. 이때 KCC가 사들인 삼성물산 주식은 전체 지분의 5.7%였습니다. 이재용 쪽에서는 엄청난 찬성표를 확보하게 된 것이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많죠?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계획이 발표됩니다. 에피스는 로직스의 자회사였고 로직스는 제일모직의 자회사였으니까 이 계획이 발표되면 당연히 주가는 오를 수 있는 호재가 됩니다. 그런데 에피스는 합작회사였습니다. 이 중요한 계획을 합작사와 협의도 없이 발표한 겁니다. 게다가 제일모직은 에버랜드 인근의 개발 계획도 발표합니다. 그런데요, 이 계획들은 합병이 끝나고 나서 취소됩니다. 신기한 일이죠. 검찰은 삼성이 허위 정보를 유포해 자본시장을 교란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언론 환경을 유리하게 만드는 작업도 진행됐습니다. 경제계 유명 인사의 기고문과 인터뷰를 대신 작성해 주기도 하면서 합병에 유리한 기사가 보도되도록 했습니다. 광고도 엄청나게 쏟아부었죠. 이걸 실행하는 삼성도 문제이지만 이런 기사를 받아들이는 언론사는 도대체 뭘까요? 7월이 다가왔습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은 초미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그 자체로 큰 사건이었으니까요. 사회적으로 찬반 여론이 강하게 맞붙습니다. 여러 이슈들이 얽혀있기도 했죠. 재벌의 경영승계다, 불법적이다, 합병 비율이 맞지 않는다, 투기자본의 공격이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뒤엉킵니다.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찬반 어느 쪽이 우위인지 알기 힘든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은 삼성물산의 주식 11%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 국민연금의 입장으로 쏠립니다. 사실상 국민연금의 입장에 따라 합병 여부가 판가름 나는 상황이 됩니다. 네, 삼성은 국민연금에 접근합니다. 이 과정에서 나온 사건이 바로 박근혜 최순실 뇌물수수 사건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낸 돈으로 국내외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수익을 올립니다. 그래서 국내 주요 기업 상당수의 주식을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물산의 대주주 국민연금은 손해보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국민들 돈인데.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아무리 봐도 황당한 이 결정의 배경에는 삼성의 로비가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의 투자를 결정하는 관계자들을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만나기도 했죠. 그리고 2015년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습니다. 네, 청와대에 개입이 있었습니다. 그럼 청와대도 로비를 받은 것이냐? 그렇죠. 그 사건이 지금도 재판 중입니다. 그러니까 승계 작업과 관련된 청탁을 하면서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뇌물을 줬다는 겁니다. 그 청탁이 바로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결정이죠. 이런 사실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박근혜가 2015년 6월에 합병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의결권 행사 문제를 잘 챙겨보라고 당시 고용복지수석에게 지시한 점, 대통령 비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국민연금공단 의결권 행사 과정에 관여한 점 등이 있었다. 그리고 재판부는 이 과정을 종합하면서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는 과정에 박근혜의 지시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재용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 승마 지원을 비롯한 수십억 원의 뇌물을 건넸다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합병이 찬성된 이후에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도 밝혀냈습니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들을 기소하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 등은 합병 거래의 각 단계마다 삼성물산 투자자를 대상으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계열사 삼성증권 PB 조직 동원,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 조정 등을 했다. 지금까지 설명한 혐의들입니다. 그런데 지난 6월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 사건에 대해 이재용 불기소와 수사 중단을 권고했었습니다. 상당한 사회적 논란이 일었었죠. 그때부터 2달이 지난 시점에 담당 검사는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듣고 깊게 검토했다. 그 검토 결과 기소하기로 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앞에서 얘기한 뇌물수수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유죄를 받았습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죠.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고 뇌물 액수가 줄어들면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났죠. 하지만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합니다. 무죄가 된 혐의 중에 일부를 유죄로 봐야 한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이제 고등법원에서 다시 판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르면 이재용이 제공한 뇌물 액수가 올라갑니다. 이 뇌물은 회사 돈이기 때문에 횡령으로 이어지는데요. 횡령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징역 3년을 넘게 되면 집행유예가 안 됩니다. 3.5 판결, 3.5 공식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재벌들에게 되게 많이 내려지는 형량입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런데 만약 징역 5년형이 선고되면 집행유예가 안 되게 되는 것이죠. 다시 감옥에 가야 합니다. 삼성 쪽에서는 판사의 재량, 법률 용어로는 장량감경으로 감형을 해주길 바라는데요. 징역 5년형이어도 장량감경을 하면 2년 6개월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인지 삼성에서 준법감시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이재용 부회장이 문호조 경영, 반도체 공장 백혈병 사건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직접 사과를 하기도 했죠. 이 재판이 있는과 동시에 이번에 기소를 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은 2개의 재판을 하게 된 겁니다. 이 기소의 재판은 매우 길어지겠죠.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를 두고 이런 말이 오갑니다. 삼성을 흔들려는 행위다. 총수 자리에서 끌어내려는 거냐. 한국 경제를 망치는 행위다. 해석이야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기소를 있는 그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불법 행위가 있으면 그에 대한 처벌을 받으세요. 이재용 부회장도 한국 국민이니까 한국의 법을 따르라 라는 단순한 겁니다. 재벌 총수가 법 위에 있는 존재는 아니니까요. 지금까지 3편으로 살펴봤던 곰곰이의 삼성의 역사, 삼성의 3세 승계 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준비했던 내용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소 내용이 매우 깔끔하게 잘 정리가 돼서 기소 내용을 해설해 드렸습니다. 삼성의 역사는 계속됩니다.